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있는 윤왕이라고 합니다. 저기 오늘 그 윤범기 기자가 좋은 기회를 줘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짧은 자료인데요. 화면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네, 화면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데 요거 슬라이드 쇼 들어가서 전체 예,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네, 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처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들 공천을 벌써 받으신 분이거나 뭐 공천 신청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게 잘 모르는 어, 현실을 잘 모르고 이론적인 걸 말씀드려서 뭐 지루하지 않을까 잘 생각되는데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천을 공부하려고 하면서 이게 공천이 도대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그냥 뭐 친윤 아니면 친명이면 다 공천을 주고 뭐 아니면 다 떨어지고 하는 뭐 그냥 단순한 권력 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외국 서적 중에 이제 공천 이론에 대한 이제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Democracy Within Parties라는 책인데요. 여기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공천 분야에서는 거의 고전처럼 이제 잘 이제 제일 넓게 수용되는 책입니다. 요게 오른쪽에 이제 그걸 번역한 책입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5명이 번역을 하고 강원택 지도 교수님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책을 홍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뭐 말씀을 많이 오래 하기보다는 짧게 드리고, 또 같이 뭐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를 좀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예. 먼저 선거와 공천인데요. 그 각각의 요소를 나눠보면 어, 동일한 요소들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피선거권, 누가 이제 선거권, 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있고 선거제도 이게 공천에서는 1대1로 대응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피선거권이 후보 자격 요건이죠. 이렇게 이 정당이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이제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후보자를 심사하거나 고를 때 누가 그런 이제 공천을 할 수 있는 공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걸 후보 선출권자라기도 하고 공천 주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54개가 됐죠. 254개 지역으로 선거구 백정하듯이 공천이 어느 단위에서 정당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느냐,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시도당, 지구당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우리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공천에서도 어떤 선출 방식을 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공천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게 공천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공천 제도가 만들어지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각 나라들도 요 네 가지 요소를 어떤 식으로 서로 배합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후보 자격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개방적일 수도 있고 폐쇄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개방적인 거는 그러니까 아까 첫 화면에서 봤듯이
국가 수준의 선거하고 공천 수준이 동일하면 제일 개방적인 겁니다. 지금 국가 수준에서 이제 후보 자격 요건이 피선거권이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도 정당의 공천에도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일반 국민 피선거권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공천에 신청할 수 있으면 제일 개방적인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이제 폐쇄성이 늘어나는 거죠.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있는 게 당원 요건입니다. 당원이냐? 당연히 정당이니까 당원이어야 이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죠. 후보 자격 요건이 있는 거. 그 당원 기간 중에서도 6개월을 넘었느냐, 아니면 1년을 넘었느냐, 2년을 넘었느냐, 그런 다 이제 요건이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비 납부도 했느냐, 뭐 이런 요건으로 뭐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 이런 요건으로 다른 이제 해외에도 똑같이 이제 부여를 합니다. 거기 근데 추가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타금을 내야 된다. 공천 신청하려면 아니면 뭐 추천서 같은 이제 진성당원의 추천서를 100장 정도 오거나 그런 요건들이 더 있습니다. 당원 요건뿐만 아니고 추가적 요건이 있으면 더 폐쇄적인 거, 후보자격 요건에 대한 폐쇄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과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정당과의 관계하고 관계없이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특정 이제 범죄자는 안 된다. 뭐 이제 확정 판결이 안 났더라도 이제 이 1심에서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뭐 다주택 뭐 투기성 다주택도 안 된다. 이런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이제 낮은 연령뿐만 아니라 높은 연령 70세 이상은 우리 당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제한도 있습니다. 이제 후보 자격권이 새로 생기는 거죠. 또 이 다선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3선 이상, 뭐 4선부터는 이제 공천 안 주겠다. 이렇게 그런 제한도 있죠. 그게 이제 현역 의원의 재공천. 현역 의원은 다른 기준을 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개방적이 되면 아웃사이더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어, 피선거권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당 공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 중간에 걸러지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막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죠. 특정 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홍준표 의원 같은 분도 주로 아웃사이더로 보고 많이 불리고 있죠. 그런 분들도 뭐 개방적인 공천에 의해서 인기를 많이 끌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 후보 자격 요건은 어, 잘 이제 취급되진 않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령 요건을 만약에 70세 이상 공천을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 70세 이상의 당원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파급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후보 자격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보 선출권자의 문제입니다. 공천 주체라고도 하는데 이게 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거죠. 공천의 민주화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 제일 오른쪽에 폐쇄적인 당 대표, 예전에 당 총재, 1인 지도자가 혼자 공천하는 것부터 당의 엘리트, 소수의 이제 엘리트가 위원회, 뭐 공관이나 이런 위원회 형태로서 공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 대의원이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원들이 투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국가 수준의 선거처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다 참여해서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개방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식 예비 선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당원이 하면 당원 경선이 되는 거, 대의원 대회, 뭐 공천관리위원회는 주로 당 엘리트가 결정하는 식입니다. 당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죠. 주로 당대표가 하는 경우는 뭐 우리나라처럼 삼김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포퓰리스트 정당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포르자 이탈리아처럼 이제 전진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뭐 이런 지도자들은 거의 당 대표가 혼자 1인 지도자가 공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 정당 같은 경우에도 종교 지도자가 혼자 공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더 개방적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공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폐쇄적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공천, 나쁜 공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주로 해외 사례에서는
당 대의원이 공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당 대의원이라는 건 당 조직 속에서 이제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더 수기를 많이 하고 질 높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당원 수준으로 높인 경우도 있고, 유권자 수준까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마다 이제 선택한 경우가 다른 거죠. 예. 어, 이건 이제 공천 주체가 단일한 공천 주체가 한꺼번에 이제 그 공천 주체 말하자면 이제 어떤 공관위가 모든 후보자를 다 공천하면 그 단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혼합 방식은 이쪽 어떤 후보자는 공관위가 결정을 하고 또 다른 후보자는 당원 경선을 통해서 결정을 받고 공천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혼합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경선을 거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단계 방식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공천 주의 어떤 공관이라는 당 엘리트의 공천 주체를 거쳤던 거기 심사를 거쳐서 경선 대상자가 돼서 공주체 B 당원 혹은 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단계 방식. 이거 서로 다른 공천 주체를 몇 단계에 걸쳐서 공천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가중 방식이라고 하죠. 공천 주체가 우리도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돼 가중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 권리당원의 70%를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지역에 일반 주민 30%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공천 주체들이 반영되는 비율이 다른 경우 서로 가중 방식의 공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주체가 어떤 한 공천 주체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공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혼합 방식, 다단계 방식, 가중 방식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방식이 다 이제 적용됩니다. 형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분권화의 문제입니다. 이게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은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해외하고 우리가 다른 경우에 중요하게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주체가 얼마나 개방적인 공천 주체가 공천을 하냐 이 부분은 많은 흉내를 냈습니다. 뭐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여론조사로 다 하니까 개방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분권화는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적 분권화 이게 수직적 분권하고 수평적 분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중앙당이 모든 지역구나 뭐 이 모든 지역을 다 공천하면 이 집권성이 가장 높은 거죠. X축에서. 근데 시도당으로 이제 이 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고 지구당으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화가 더 높아지는 거죠. 수직적 분권화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중앙당에서 다 254개 선거구를 다 결정을 합니다. 공관위가 항상 계속 발표를 하죠. 임혁백 공관위원장, 정영환 공관위원장 아니면 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중앙에서 서울에 중앙당사에 앉아서 계속 발표를 하죠. 사실상 중앙당에서 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화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근데 해외 사례에서는 지구당이 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게 사회 부문 간에 이제 특정한 노조에 그 권한을 준다. 아니면 노조, 여성위원회, 여성, 장애인, 청년, 그 해당 부문의 사회 집단한테 공천의 권한을 직접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을 공천하는데 그 청년에 대한 결정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 분권화,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도 안 돼 있는 거죠. 해외에는 그런데 어, 어떤 노조와 연대를 한다면 노조에 직접 공천권을 준다든가 뭐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 공천권을 직접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형태의 이제 분권화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다. 이게 아주 큰 해외 사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단순 다수제 형태의 소선구제 형태인데 당내 경선 방식은 여러 형태로 실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선에서도 단순 다수제 경선밖에 없습니다. 다수제
형태, 단순 다수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는 형태의 단순 다수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초과 투표제, 그러니까 뭐 이건 주로 이제 중대 선거구나 비례대표를 뽑는 게 이제 될 수 있겠는데 뭐 두 명을 선출하면 세 표를 이제 투표권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좀 준비례대표제적인 요소로 제한 투표제 세 명을 뽑는데 두 표를 주거나 아니면 뭐 단기 양식 제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경선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의 방식 자체가 선거제도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도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험이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어, 1% 아니면 여론조사로 0.01%라도 앞선 사람이 그냥 단순 다수제 방식으로 되는 선출되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실험되고 있고 실험될 수 있는 좋은 이제 공간도 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선거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당들이 이런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천 유형을 크게 이제 미국식하고 유럽식하고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식인 제일 개방적인 형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선거 민주주의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요건에서도 제일 개방적인 뭐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뭐 자격 심사를 해서 누가 뭐 통과시킨 사람들 발표해서 뭐 거기서 이제 경선자 명단에 올리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정당의 후보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투표용지에 올려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공천 주체 후보 선출권자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참여할 수 있는 제일 개방적인 수준의 공천 제도입니다. 이게 그 공천을 규율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거는 정당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유럽식과 미국식 공천에 미국에는 당원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식의 당원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정당이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당원 명부에 실린 당원을 통해서 공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형식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대. 유럽식으로 관리가 되는 당원 명부에 관리되는 당원 개념이 없고 일반 국민들이 공천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식 공천 제도는 다른데,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후보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당원이 5년 지난 사람, 뭐 당비 얼마 납부 요건 아니면 추천서를 받거나 이걸 더 좀 더 폐쇄성을 강화하거나 에, 후보 선출권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대의원으로 하겠다 아니면 당원으로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거상에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선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당의 목표를 정당 강령상에 우리가 뭐 사회주의 노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후보를 선출하는 게 좋겠다. 이 서로 그걸 두고 어떤 목표가 더 우선인지에 따라서 개방성과 폐쇄성을 어 이제 서로 조절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이라는 건 법에 의해 규율되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당헌 당규에 의한 자율적인 제도라는 거죠. 법에 의해서 이제 주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경선을 뭐 선관위 위탁할 수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정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 관리하는 당원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그래서 공천 제도를 보면 크게 뭐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0개 주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비당파적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이 범주는 주로 이제 당원 명부에 있는 당원 개념이 아니고 다 일반인으로 보는 거죠. 다만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권자 등록하지 않고 선거일 가서 이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내가 선거인 명부에 다 올라와 있고 거기 이제 서명하고 투표를 하면 되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미리 나가 이제 선거인이다. 이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그때 어떤 주에서는 당신은 이제 어느 당의 소속이냐,
걸 밝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느 당 지지자다, 민주당 당원이다, 아니면 공화당원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이제 적는 겁니다. 정당이 그 명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별로 이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나는 어느 정당 지지자다라는 게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당 지지자만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이제 폐쇄형 예비 선거에 속하는 거. 이게 뭐 당원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식 당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뭐 당비를 내거나 이런 정당 활동을 하는 당원이 아니라 나는 단지 심리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유권자 등록할 때 미리 밝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정당의 경선에 참여,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그걸 폐쇄형 예비 선거다. 이제 준폐쇄형 예비 선거는 미리 내가 뭐 민주당원이다,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권자 등록할 때 예비 선거 날, 경선 날에 가서 그 경선 날에 가서 투표장에 가서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밝히고 그 이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를 이제 준폐성 예비선거라고. 이제 어, 무, 무당파한테도 예비선거 참여 기회를 열어놓은 거죠. 개방형 예비선거는 위에서부터 세계는 자기가 어느 정당 지지자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내가 뭐 유권자 등록할 때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들을 라고 미리 밝히지 않았지만 그날 이제 예비 선거 날에 가서 어느 한 정당,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 한 정당을 선택해서 그 경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당 지지자인지 미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더 개방적인 거죠. 근데 다만 뭐냐, 같은 날에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한 정당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이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의 경선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민주당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에 동시에 표를 받아서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괄형 예비선거는 그 경선 투표용지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후보들이 같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한테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공화당 후보한테 투표할 수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탑투 프라이머리라고 나중에 이제 제일 높은 지지를 받은 두 명의 후보 그게 다 공화당 후보일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일 수도 있죠. 아니면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후보일 수도 있는데 한 명일 수도 있는데 그 두 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이런 일괄형 예비선거. 비당파적 예비선거는 경선 투표용지 자체에 어느 당 소속인지가 없는 거죠. 이게 당파적, 정파적 예비선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주로 지방선거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어, 당원이라는 우리처럼 이제 유럽식처럼 당원 명부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도 누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 등록할 때 그 당의 지지자인 거를 미리 밝힌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따라서 이제 개방성의 차이는 조금 다 다르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일지라도 우리나라처럼 뭐 전화 받아서 내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국힘 지지자라고 그냥 속여서 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두 정당 중 하나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럽식 공천 제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 중앙당과 지구당 또 당 엘리트 당 대의원 당원들이 다 골고루 참여한 형태가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먼저 중앙당에서 당 엘리트들 이제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민주당도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선거 앞두고 뭐 두세 달 앞에 이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의원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어, 뭐 보수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자질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우리 당 보수당의 후보로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는 걸 미리 판정해 줍니다. 그러면 적합 후보 리스트에 어프로브드 승인받은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당은 그러니까 보수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어느 일정 정도의 수준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일 첫 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중앙당에서
전국적으로 관할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후보자기 심사위원회라는 당 엘리트 중심의 이제 이거는 뭐 원래 이제 현직 하원 의원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당의 뭐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2, 30명 정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만 보거나 아니면 전과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거의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견을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쭉 지켜보면서 아니면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것도 선거 4년 기간 중에 상시적으로 이런 기구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앙당에서 일괄적인 보수당 후보의 자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일단 통과하면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나는 런던에 출마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서 출마해야 되겠다 자기 지역구로 간다는 거예요. 지역구로 가서 거기서 공천 신청을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중앙당에 있는 게 아니라 공천위원회가 지구당에 있는 겁니다. 지구당에 스크리닝 커미티가 지구당 차원에서 공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들 지구당 공천위원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대의원인 거죠. 지구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신청했다. 그럼 이 10명들을 실제로 이제 지구당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 대상자 10명 중에 우린 3명을 경선에 올리겠다.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고 중앙당에서 하지 않고 그 해당 지역의 선거구 지구당에서 경선 대상자를 압축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지구당의 당원 대회를 열어서 당원들한테 전부 물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당도 관여를 하고 지구당도 관여를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 비례니까 시도당, 그러니까 주당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 조직들이 관여를 하고 또 당 엘리트도 관여하고 대의원도 관여하고 당원들도 다 조금씩 다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거고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뭐 한 달, 두 달은 해치우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기구가 있고 그 속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적인 이제 공천 주제도 또 개방적인 쪽이 가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이 주로 이제 유럽식 공천 제도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개방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각자 이제 정당이 실제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 공천제도 정당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제도가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제도, 공천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공천을 정당 내부의 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관여하는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원제도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공천을 돌려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 여론조사를 해서도 막 이제 여론을 참작하고 5대 당원하고 일반 국민을 5대 5로 한다고 자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다고 또 법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당원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진성당원 당비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으로 봤을 때 또 내가 당원이 아닌데 왜 굳이 왜 저기 민주당이 후보 선출하는데 내가 꼭 참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치에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당 제도나 당원 제도가 실제로 이제 정당의 공천이라는 제일 중요한 작업을 정당 내부의 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유럽식 정당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정당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당의 당원 구조, 공천 방식 등이 제도적으로 정합성 있게 잘 안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내 권력 투쟁에 따라서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뭐 일반 지지자들한테 잘 이제 를 많이 포함시키면 우리 개파에 유리하겠다 아니면 뭐 어떤 개파에 유리하겠다 이런 권력 투쟁의 결과는 아닌 권력 투쟁의 방편으로 이 제도를 편의적으로 뭐 비율을 조정하고 아니면 뭐 국민 참여 경선을 냈다가 당원으로 갔다가 이제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죠. 당원 100%로 갔다가 또 5대 5로 가 7대 3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실상 제도적인 정합성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해외 사례하고 다르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공천 제도가 민주적 규범을 구현한다. 뭐 이제 뭐 개방적이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뭐 민주주의의 규범을 구현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또 권력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정당 조직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은 공천만 하고 선거만 하고 끝나는 조직이 아니라 공천 이유가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해요. 선거가 끝나도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하거나 또 정당이 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또 정당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실제로 선거, 의회, 뭐 정치에서 정당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당이 없는 것처럼 이제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없고 선거가 다가오면 그냥 뭐 어,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 후보나 이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당은 그냥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어, 해외 사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거다. 변형은 이때 민주적 공천을 하려고 하되 그 틀 속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